그러면서 결국 진보당 창당을 1956년 선거 대선 끝나고 창당을 하게 되고, 그 주요 정책을 보면 진보당이, 그럼 지금도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진보당은 어떤 정당? 대한민국 주권하에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하자. 이른바 평화통일론을 이때 창당 강령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이었거든. 전쟁 치른 지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당연히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그 김일성 주석국에 탱크가 들어가야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국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인데, 아니 더 이상 또 전쟁 치르면 안 돼. 지금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또 전쟁이냐.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요것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은. 요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 때문에 결국 간첩으로 불려 사형당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제 반대하고, 대통령제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승만 저거 봐라. 재선하면 삼선하고 싶고, 삼선하면 무기 종신하고 싶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 중인제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괜찮을까 약간 좀 걱정. 재선하면 삼선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의원내각제로 가자. 경제 무정부성. 왜냐면 이승만은 자유경제를 신봉,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계획경제가 아니었어요. 계획경제는 박정희 때부터 한 거였고, 자유방행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완전 무정부가 돼가지고 막 보릿고개 맞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무정부성을, 일종의 계획경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되고, 농지개혁을 더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나 원양어업, 이때는 원양어업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광업. 광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자. 이 광업 얘기는 그러니까 국토의 어떤 그 광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구한말부터 러시아나 이런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광산 캐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물은 국유화해서 국가가 관리하자라고 했던 거고, 근데 노동자가 경영참, 이 노동자 경영참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좌익이랑 공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익균점, 이거는 재헌 후에 헌법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근데 나중에 없어졌다 들어갔다 막 하죠. 그 노동자들도 이익을 어느 정도 균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이런 게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얘기였죠. 나중에 70년대 후반이나 가야 결국 하게 되는데, 요걸 56년에 이미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보당의 주요,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대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정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공격받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창당선언문을 보면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서 통일 자주독립의 민주한국 건설을 극력 방해하여 오다가 급기야 그들의 상전인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동족 상잔적인 6.25의 참변을 일으킨 저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6.25의 원인을 명확하게 북한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김일성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은 절대 북한의 그 친화적인 정당이 아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정당이었어요. 지금의 진보당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보당은 어떤 일부 소수인이나 소수 집단의 조직체가 아니고 광범위한 근로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라고 근로대중을 대변하겠다고 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봉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념상향을 회고한 걸 보면 조봉암 씨는 뭐 그런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정치할 시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심적인 자본가도 있고 인텔리도 많이 있고 종교인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 무슨 주의라고 해서 묵는다는 것은 관념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보당의 이념이 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민주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뭐 민주적 뭐 사회주의냐, 뭐 페이비언주의냐, 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주의로 묻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관념론이다. 한국의 양심적인 진보라고 할까? 이름 붙이려면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심과 진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거죠. 이게 윤길중 선생, 진보당의 간사장을 했던 윤길중 선생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보당을 만드니까 이승만 조건이 그냥 두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 너 잘 걸렸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이나 대선에 나오고 자꾸 표가 늘어나잖아요. 79만 표에서 200만 표. 이거 이대로 가면 얘한테 정권교체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다음 대선 전에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사법살인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1958년에 갑자기 공안정국을 일으켜가지고 진보당 강의들 싹 다 체포를 합니다. 조봉암도 체포가 되죠. 처음에는 정강정책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별건으로 수사 들어가는 거 지금이랑 똑같, 지금 검찰이랑 똑같죠. 처음에 잡아들인 건가 별개로 또 밀고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건 똑같아요. 조봉암 선생님 처음엔 체포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막 청년 당원 위주로 막 잡아들이니까 조봉암 선생님 처음에는 뭐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봉암 좀 생각에는 아니 지금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 내가 안 잡혀 들어가면 진보당을 씨를 말리겠다고 다 잡아가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들어가야 이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자수할 테니까 이 진보당 관계자 좀 그만 잡아가라. 그리고 설마 내가 2번이나 대선 나오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날 죽이기 하겠느냐라고 좀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했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나오니까 생사관 자체가 좀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을 오가는 사업가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이제 그 국제 사업가죠.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무역업자 같은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 후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이 일부 북한 정권에서 나온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 갖고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게 됩니다. 1심 판사는 굉장히 양심적인 판사였어요. 1심 판사가 보기에는 그때 오제도라고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원래 검찰의 주류는 특수통이 아니고 공안통이었어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특수통 검사가 막 검찰의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공안검사가 오랫동안 50년간 검찰의 주류였어요. 그 공안검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오제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형으로 이렇게 간첩이니까 사형이다라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정적 탄압이고 이거 라이벌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기 양심상 도저히 못 때리게 해서 1심에서 5년을 때립니다. 5년을 때리면 이거는 2심 가면은 감형돼가지고 나중에 무혐의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판사는. 그러니까 5년을 때리니까 정치 깡패들이 막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빨갱이 판사 끌어내라 이러고 그 조봉암을 5년 때린 그 판사를 잡겠다고 막 이렇게 막 법원에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완전 쫄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형량 낮춰주면 내가 죽겠구나. 이승만 정권한테 죽거나 정치 깡패들한테 죽거나 이러겠구나 생각하고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높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59년 조봉암 사형 확정이 되고 7월 말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봉암 선생은 미군 정치절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미 대사도 막 얘기하고 이기붕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곽영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당시 일공화국 실세들한테 여러 경로로, 그리고 일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창랑, 장택상 이런 사람도 조봉암을 되게 아껴가지고 친구여서 이거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죽산을 왜 죽이냐, 누가 봐도 죽산 간첩은 아니지 않냐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기어코 사형을 집행하고야 맙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의 아주 최대 오점이 되는 거죠. 이거 조봉암은 명백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다른 이승만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뭐 다른 건 뭐 김구, 여운형 이런 건 좀 애매해요. 이승만이 명확하게 죽였다고 보기가, 뭐 그 당시 정치 깡패들이 워낙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건 하려는 정치 깡패들이 워낙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구나 여운형을 이승만이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승만이 직접 지시해서 죽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조봉암은 명확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조봉암 조치하라고. 조봉암은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 이게 이승만 얘기예요.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 국무회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봉암은 조치된다는 게 뭐겠어요? 진작 죽었어야 될 인물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전에 확증이 생겨서 유죄가 됐습니다. 1심 때는 5년이었는데요. 확증이 유죄가 생겨서 홍진기라고, 지금 그 중앙일보 회장 아버지 홍진기,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확증이 생겨서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가 없는 것을 기소한 것 같이 들리지 않냐.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해. 뭐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홍진기 장관한테. 그러니까 얘 원래 죽을 놈이라는 거지. 무슨 입장이 뭐 확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원래 그러면서 진보당 사건은 어찌 되고 있나 이러고 국무회의에서 계속 58년 1월, 3월, 11일, 18일 계속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죽이라고. 조봉암 왜 빨리 사형 판결 나왔는데, 사형 선고 나왔는데 왜 빨리 집행 안 하냐고 계속 대통령이 압박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그래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더운 날 7월 31일 홍진기 전기에 보면, 그 홍진기 법무부 장관이 쓴 전기에 보면 이렇게 국무회의 비망록 해가지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명확하게 무슨 뭐 이승만이 아니고 뭐 밑에 측근들이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명백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이승만이 죽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시를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다들 이거 아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거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부담스러워했는데 계속 이승만이 지시를 해서 죽인 겁니다. 그 사형 판결을 딱 이렇게 받았잖아요. 죽산 선생이 그럼 뭐라고 했는데, 이 사형 판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유명하죠. 판결은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무죄 아니면 죽는 게 낫다. 환갑이 다 된 사람이 징역을 살고 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이미 나이 60에 5년 몇 년 징역 살고 나와서 그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죠. 물론 4.19가 날 줄은 몰랐지. 사실 살아 계셨으면 무기징역만 됐어도 4.19 때 풀려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정치를 하려면 목숨 잃을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봉암 선생의 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럴 각오로 정치하겠어요?
물론 모르죠.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어서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야 이거 내가 정치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는 해방 공간이었고 수많은 김구, 여운형 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헤쳐나온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의열단 동지들 그 아나키스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기랑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고 지금 자기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는 게 뭐 그렇게 아깝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대통령 후보도 2번이나 해보고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사님 최후 진술 보면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이 박사는 이승만입니다.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 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가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가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하고 그랬잖아요. 정쟁에서 실패하면 친가, 외가, 처가 3족을 다 죽였다고. 애들까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노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나 하나 죽는 것쯤이야.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그 재판에서 사형 판결 딱 나니까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최후 진술입니다.